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현장 오늘 시작합니다. 국무회의까지 통과된 5차 재난지원금이 다소 유동적입니다. 여당 지도부가 지급 대상 확대를 시사했기 때문인데요.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고집한 소득의 80% 지원안, 과연 무사히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까요? 세출 증액 기준 역대 최대 추경이 경제 회복에 얼마나 기여할지도 전망해 보겠습니다. 유튜브 실시간 댓글로 의견 주시면 토론에 반영하겠습니다. 경제현장 오늘입니다. 네, 재난지원금이 포함된 2차 추가 경정 예산안 토론하기 위해서 두 분 모셨습니다. 신세돈 숙명여대 명예교수 그리고 양준석 카톨릭대 경제학과 교수입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아침에 이제 정부가 국회를 열어서 추경안을 확정을 했어요. 이제 국회로 보내는데 33조 원 최대 규모 역시 재난지원금 대상이 문제가 됐지 않습니까? 우선 정부는 이제 상생국민지원금이라고 이름을 붙였더라고요. 재난지원금. 누가 얼마를 어떻게 받습니까? 오늘 추경안에 따르면. 예, 80이 그러니까 소득 하방으로 80이 그러니까 소득 가장 높은 20%는 제외되고 네. 그다음에 가구당으로 일단은 돈을 지급한다고 하지만 가구에서도 한 명당 25만 원. 그러니까 내 가구에 만약 4명이 있다면은 이제 100만 원 받게 되겠죠. 그런데 여기서 조금 좀 애매한 점이 좀 남아가는 것은 이 80% 기준을 무슨 기준으로 하느냐, 뭐 의료보험 기준으로 하느냐, 뭐 소득 기준으로 하느냐, 요거 조금 좀 이제 애매해서 지금 그 정부 차원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그 워킹 그룹을 만들어 가지고선 계산해 보겠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일단 뭐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자르겠다는 거죠. 가구별로 해서 80%를 지금 그게 자르겠다. 제일 유력하긴 한데요. 그런데 그것도 지금 100% 지금 확정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런 얘기들도 좀 있는데 1인당 1억 원 이상 버는 사람들은 80%에 들어간다고 해도 빼겠다는 이야기가 좀 있고 그래요? 거기에 대해서 또 이제 맞벌이가 또 합쳐서 1억 원 넘는다면 또 그 사람들은 포함시키겠다. 예. 그런 이야기가 있고 해가지고선 지금 상당히 유동적으로 보입니다. 그 유동적이라 그러면 이제 소득의 80%를 일단 가구별로 세워서 80% 커트라인을 딱 자르는데 보통 정부안으로 계산하니까 4인 가구가 975만 원 정도. 그러니까 1억에 조금 못 미치는데 근데 1억 정도면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네요.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나중에 이제 조금씩 어떻게 조절될지가 지금 좀 애매하죠. 네. 그 돈은 어떻게 카드에 포인트로 지급이 되는 거죠? 카드에 포인트로 지급이 되는 걸로 지금 현재는 얘기가 되고 있고 만약 내가 그 쓸 수 있는 카드가 없으면은 그러면은 카드를 선불 카드 같은 것으로 마련해 주겠다. 그렇게 뭐 얘기는 하고 있는데요. 이것도 역시 좀 완전히 구체화되지는 아직은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급 시점은 아무래도 이제 추경이 국회를 통과하고 대상을 선별하고 기준을 만드는 데 시간이 필요하니까 뭐 9월 초쯤 가능할 것 같습니까? 국회가 원하는 건 그것보다 좀 더 빠른 것 같습니다. 여름에 쓸 수 있게 그렇게 주려고 하는 것 같지만은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빨리 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지금 막 얘기했지만 너무나 많은 점들이 아직도 유동적이니까 만약 여름 동안에 되지 않으면은 뭐 추석까지는 그래도 주겠다. 그게 지금 그 여당의 계획인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가장 논란이 되는 게 방금 우리 양 교수님 말씀대로 소득의 80% 기준, 과연 80%를 어떻게 정할 것인가, 80%로 딱 몫을 받을 것인가, 더 넓힐 것인가. 이 논란이 지금 굉장히 많아요. 지금. 그 이야기를 하기 전에 지금 추경 이야기가 나온 지 꽤 됐잖아요. 지금 정해진 거는 33조만 정해졌어요. 네. 대상도 지금 이게 80%일지 뭐 엊그저께는 70%라겠다가 90%라겠다가 또 지금 정부 여당에서는 다 주자 하는 이야기가 지금도 군불 떼듯이 나오잖아요. 있습니다. 네. 대상이 안 정해졌다는 이야기예요. 첫째. 확정되지 않았다. 둘째. 이거를 무슨 기준이냐. 이 또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갈 것 같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이게 작년 3월 달에 총선하면서 건보료 기준 하위 70% 해가지고 아주 난리가 났었거든요. 이게 아시다시피 건강보험료라는 게
지역 기준이 있고 그다음에 이 회사 기준이 있지 예, 않습니까? 예, 네. 이게 굉장히 이게 문제가 많아요, 사실은. 그래서 그렇죠.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또 뭐 70%가 됐든 80%가 됐다고 하면 정말 지역보험 그 가입자들은 굉장히 불이익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집 좀 비싼 거 있다고 건강보험료 많이 내고 회사를 다니지만은 예를 들면 뭐 월 소득이 한 400, 500 정도가 안 되면 건강보험료도 아주 작게 내시거든요. 그러니까 아니 지금 작년에 이 문제를 가지고 그렇게 건강보험료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그 경험을 하고서도 그래서 나온 이야기가 뭐냐 하면 그 당시에 야당에서는 그렇게 혼란을 일으킬 바에는 다 주자라고 야당이 쳤고 그걸 받아서 그 지난번에는 다 줬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이 정부가 이 거대한 33조라고 하는 유사 이래 최대의 지출 기준 추경을 집행하면서도 거의 그냥 전체 금액만 정해놓고 아주 디테일한 면은 하나도 정해지지 않은 이게 저는 국정이 아주 난맥상을 혼란을 불러일으키는 저는 장본인이다 싶어서 아마 국민들이 굉장히 실망을 많이 할 거예요. 아직도 누가 받을지 안 정해졌어? 건강보험을 쓰면 또 한 가지 문제가 있다고 제가 들었는데요. 지금 그 건강보험의 소득 자료는 지금 2019년 자료입니다. 2020년 자료는 지금 종합소득세 우리가 5월에 마감했으니까 그 자료가 아직 건강보험에 포함되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제 이 돈을 나눠줄 때는 코로나 독감 전의 소득을 기준을 가지고 이제 주게 되는 거죠. 그러면 코로나로 피해가 큰 분들은 정작 피해를 봤는데 피해 보기 전 소득으로 건강보험료가 적용되다 보니까 못 받을 수도 있다. 그런 최소한도 이런 지원금은 그렇게 될 수가 있는 건데 그래서 뭐 다른 방법을 찾는 게 더 좋다고 생각은 하지만은 또 그렇다고 해서 완벽한 지표는 또 없으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게 가능할지 모르겠지만은 일단 5월에 종합소득세가 들어갔으니까. 종합소득세 그 자료 가지고 좀 했으면 좋겠는데 7월 초에 나와요. 7월 초에 작년도분 종합소득세에 대한 확정분이 공고가 되니까 작년 소득은 이번 7월 중에는 나옵니다. 소득 자료가. 그걸 바탕으로 하면 전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뭐 작년 소득도 또 신고를 좀 유예를 시켜줘서 좀 늦춰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소득 통계가 제대로 잡힐지 모르겠는데 여튼 80%를 놓고 말들이 많은데 80%와 또 80.01% 차이로 돈을 못 받게 되는 이런 문제는 어떻게? 근데 뭐 그런 기술적인 문제는 항상 있을 수밖에 없는데 이게 금액이 뭐 한 2천만 원 정도 되면 받냐 못 받냐 뭐 칼을 들고 설치겠지만 뭐 그 20몇만 원에 25만 원도 큰 돈입니다. 물론 큰 돈이긴 한데 거기에 빠졌다고 해서 저는 아쉬워할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 보는 거죠. 근데 어제 이제 송영길 대표가 맞벌이 부부를 꺼내셨더라고요. 아까 잠깐 그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맞벌이 부부는 1억이 넘을 수가 있다. 똑같이 한 경우에. 그런 경우에 자칫하면 이 소득 80%에서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분들 좀 별도로 배려하겠다 이런 취지의 말씀이신데 어떻습니까? 그런 거 타당합니까? 글쎄요. 내가 4인 가족이 있는데 그런데 한 사람이 1억 이상 벌거나 아니면 부부가 합쳐서 1억 이상을 벌거나 그게 차이가 뭔지 그게 조금 좀 애매하네요. 좀 차이가 있다고 본다면은 맞벌이 부부는 뭐 1인당으로는 돈을 좀 덜 벌지만은 그래도 합치면은 가구당으로는 뭐 버는 돈은 뭐 1억 이상인데 다만 좀 엄마가 가서 일해야 되니까 뭐 양육비가 좀 더 높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뭐 양육비에 대해서 또 지원 다 해준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차이가 나는지 저는 좀 확실히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그게 정부가 기준이 없다. 정부가 그 전혀 기준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 즉 인별로 할 거냐 가구별로 할 거냐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의 확고한 의지가 없다는 것은 뭐냐면 뭐를 반증하냐면 이게 이제 내년에 있을 이 선거를 앞두고 이게 이제 아주 궁여지책으로 서둘러 이 안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는 것이고 이 정도의 중대한 규모의 것이라고 하면 작년에 예산 짤 때 이미 들어갔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다음에
이번에 이렇게 이야기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세수가 좀 많다는 거거든요. 세수가 훨씬 더 거쳤다는 지난번에 제가 거죠. 31조 지적했지만은 정도. 금년도 예산 짤 때 국세 수입을 아주 거의 증가하지 않는 것 같이 작게 잡았단 말이에요. 작게 잡아놓고 세수가 더 들어오니까 우리 국민들한테는 굉장히 세수가 잘 된다 이렇게 말하니까 실질적으로는 이게 이 국민 차원에서는 굉장히 이게 사실은 좀 불합리한 면이 있는 거죠. 세수 추계를 또 잘못한 거죠. 잘못한 거죠. 네. 왜냐하면 늘상 정상적인 경우에 국세 수입은요 전년에 비해서 한 3% 정도, 한 5% 정도 높게 잡는 것이 정례거든요. 근데 올해는 오히려 줄은 것으로 잡았다가 예. 세수가 더 되니까 이거 이 세금이 빨리 잘 써야 거친다. 되겠다. 그러니 쓰자. 예. 이렇게 나오는 것은 저는 적절치 않다고 보는 거죠. 예. 여튼 뭐 대단한 규모인데 이게 이 정도로 확정이 국회에서 된다면 GDP의 1.5% 정도나 되니까 많은 규모잖아요. 이 정도 되면 우리 국내 경제 활성화에 좀 도움은 좀 될까요? 도움은 되지만은 GDP 1.5%의 이런 지원금을 준다고 해도 1.5% 이상의 성장률이 나오지는 않을 거거든요. 정부가 요 1.5% 가지고 뭐 실제로 가서 뭐 SOC를 지은다. 정부가 이걸 가지고 뭐 진짜 물건이나 서비스를 산다면은 그러면 뭐 1.5 가까이 나올 가능성이 좀 있지만은 이거는 그게 아니라 대부분 경우는 그냥 돈을 주는 거란 말이에요. 돈을 준다면은 그러면은 그 중에서 뭐 일부는 쓰겠지만은 일부는 저축하니까 이것도 지금은 이제 포인트로 일정 기간을 정한다고 하니까 예. 한 3개월 정도, 예를 들면 뭐 9월 초부터 한 3개월 정도 확정되진 않았습니다만 3개월에 이제 소비를 해야만 하는 상황이긴 한데 그런데 그게 뭐 그 이야기가 저 전에도 나왔지만은 그게 좀 그 문제가 있는 게 뭐냐 하면은 지금 어차피 내가 그 3분기 동안 쓸 돈이 있거든요. 이미 써야 될 돈이 있는데 정부에서 돈을 더 준다. 그러면은 내가 그 중에서 조금은 더 쓰겠지만은 예. 대부분 그 정부에서 뭐 이렇게 얘기하면 조금 이상하지만 내 돈 쓰는 것보다는 차라리 정부에서 받는 돈으로 쓰겠다. 그렇게 해서 내가 원래 쓸 돈을 좀 덜 쓴다. 네. 그렇게 된다면은 뭐 지출에는 거시경제 차원에서는 그렇게 도움이 되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게요. 예. 33조니까 예. 우리 GDP가 2,000조 아니냐. 네. 33조면 뭐 한 1.6%라 이렇게 네. 계산하면 안 되는 게요. 아, 그렇습니까? 한번 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GDP가 2,000조잖아요. 예, 예. 정부 예산이 한 500조가 넘어요. 그럼 단순 계산하면 그 25%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33조는 지출이에요. 부가가치가 아니거든요. 지금 많은 통계들이 나오고 있는 게 뭐냐면 정부가 이 1원을 쓰면 경제 성장 효과가 1은커녕 0.3도 나오기 힘들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아까 우리 양 교수님 말씀한 대로 그 돈 아니어도 내가 살 거를 그 돈 땡겨서 사면 사실상 효과는 없다는 이야기죠. 저금만 생기는 거죠. 그래서 33조 풀어놓고 경제 성장을 이야기하는 것은 정말 무식한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다. 경제 성장 효과는 없다. 아, 그래요. 또 경기 회복기에는 이 재정의 어떤 효과, 승수 효과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화가 훨씬 좀 낮다. 이런 평가도 있던데요. 그러니까요. 지금 아까 얘기했지만 정부가 이 돈을 가지고 실제로 뭐를 만들거나 산다. 그러면은 승수 효과가 잘하면은 그 경기가 지금 그렇게 활발하지 않으면은 1 이상이 될 수가 있는데 요거는 정부가 사는 게 아니란 말이죠. 정부가 사람을 고용하는 것도 아니고 정부가 뭐 물건을 사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 돈을 그냥 주는 거니까 거기서부터 승수 효과가 크게 떨어집니다. 일단은 정부가 이것을 지출로 했을 때는 물론 이것도 그 효율성을 좀 따져봐야 되겠지만은 그래도 일단 순수하게 그냥 기계적으로 본다면은 정부가 물건을 사면은 그게 GDP의 지출로 포함이 되거든요. 그렇지만 여기서는 정부가 사지 않고 그냥 돈을 주는 거기 때문에 그 효과가 완전히 빠지는 거죠. 예. 지금 한국은행은 뭐 금리 인상을 거론하고 있는데 재정은 계속 풀어 제끼고 뭐 정부는 재정과 통화의 엇박자가 아니다. 각자 목적이 좀 다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교수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정부의 그 논리가 맞습니까?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전 그런 시중의 비판에 대해서 조금 비판적이에요. 아. 뭐냐면
지금 이제 언론에서는 뭐라고 비판을 하냐면 한국은행은 지금 네. 돈을 줄이려고 금리를 올리려고 하는데 정부가 이렇게 확장 재정 정책을 쓰면 이게 서로 모순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모순은 저는 아니라고 보는 거죠. 모순은 아니다. 네, 그 한국은행은 한국은행 나름대로 고유한 기능이 있고 그게 뭐냐 인플레를 잡는 거죠. 그다음에 정부는 정부의 어떤 고유한 기능이 있는 건데 따라서 저는 정부가 얼마든지 재정을 확대시킬 수 있는 상황이라고는 봐요. 예. 문제는 이런 방식으로 지금 5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예. 추경을 5번, 6번, 7번째 만들고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태껏 정부의 그동안의 재정 지출이 얼마만큼 경제를 살렸는가? 얼마만큼 소비를 살렸는가에 대한 연구가 하나도 없어요. KDI에서 나온 게 지금 제가 최근 자료를 보니까 예. 100만 원을 썼더니 90만 원을 썼더라. 100만 원을 줬더니 90만 원을 썼더라. 네. 많이 썼죠? 근데 예. 어디다 썼는가 봤더니 식료품에 썼더라. 식료품에 많이 그러니까 썼다. 그 문이야기냐면 그 돈 안 줬어도 썼을 걸 줬다. 그러므로 성장 효과는 없다는 게 KDI 결과란 말이죠. 그러면 정부가 솔직히 우리가 33조 아니라 과거에 50조, 60조를 풀어도 경제 성장에는 큰 기여가 없다라고 하는 걸 솔직히 인정을 해야 된다. 예. 그러면 뭐 때문에 주는가? 예. 이걸 우리가 물어봐야 된다. 내수 신작 효과가 그렇게 없다. 없는데도 네. 왜 돈을 계속 주는가?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의심을 하는 게 이게 표 따기 위한 거다. 예. 선거를 앞두고 추석을 앞두고 정부가 환심을 사기 위한 그야말로 그 돈 푸는 거다. 이렇게 네. 비판을 그걸 안 받으려면 예. 정부가 KDR을 통하든 아니면 기재부를 통해서든 지난 5번의 재난지원금을 통해서 성장 효과가 얼마나 있었는가 이걸 지금 국민들한테 좀 보여주라는 이야기예요. 예. 저기 올해 그 정책 정부하고 한국은행의 정책 목표를 좀 확실히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지금 엇갈린다는 그런 그 비판에서 깔린 가정은 우리나라 성장률을 최대화시켜야 된다 그런 가정이 깔린 것 같은데 예. 지금 이미 본 예산이 550 이상의 큰 예산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벌써 상당히 많은 확장적인 재정 정책이 들어가 있는 거고 예. 그 다음에 지금 여기에 대해서는 좀 논란이 있을 수가 있지만은 그래도 4.2% 금년에 정부 예상처럼 성장이 목표. 된다면은 우리나라가 그 이상으로 올라가기는 굉장히 힘듭니다. 그러니까 네. 성장은 네. 된 거예요. 성장은 된 거고 지금 문제가 뭐냐? 정부든지 야당이든지 학계든지 다 동의하는 것은 이번 회복은 굉장히 공평하지 않을 거다. 불균형적일 거다. 그러니까 좀 피해를 받거나 좀 회복이 제대로 못된 사람들한테 집중적으로 도움을 줘야 된다. 통화 정책은 모든 사람들한테 고르게 갑니다. 이자는 다 똑같이 내려가니까. 그렇지만은 올라가고, 네. 재정 정책은 거기서 타겟팅을 할 수가 있어요. 최소한도 그냥 첫 번째 돈 받는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이번 정책 목표는 성장 최대화가 아니라 어떤 회복을 좀 더 고르게 돌아가게 하는 것이 이제 정책 목표가 돼야 되고 그렇다면은 한국은행이 금리를 올리고 정부가 재정 정책을 확장시키는 게 모순이 아니거든요. 모순은 아니다. 다만 너무 부유한 분들한테 돈을 주는 것은 또 모순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왜 우리가 금리를 왜 올리느냐? 지금 자산 시장에 상당히 좀 가격들이 과대평가된 것 같은데 부유한 분들한테 돈을 주면은 그러면은 그분들은 이 돈을 자산 시장 주식이나 그런 데 쓸 가능성이 크지. 물품이나 서비스를 더 살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근데 저도 동의를 하는데요. 예. 동의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0.25% 금리를 올렸다 칩시다.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예금을 한 200억, 300억 갖고 있는 분이야 0.25% 벌리면 큰 돈이 되지만 우리가 소위 상류 계층이라고 하는 분들의 예금 잔고는 불과 1억, 2억 수준이거든요. 다른 자산으로 다 가지고 있다는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금리를 올리면 부자들한테 혜택이 돌아가는 거는 1억 정도 예금을 갖고 있는 분들한테 이자 이득이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1억에 0.25%를 올리면 이자 수익이 얼마 늘어나냐? 25만 원 늘어나요. 네. 거기서 또 세금까지 제하고 나면 네. 2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소위 우리가 돈을 좀 가지고 있다고 하는 부유층의 경우에도 금리 올림으로 인해서 생기는 소득 효과는 거의 무시할 정도로 저는 작다. 따라서 그것 때문에 양극화를 심화시키니까 금리를 올리지 말아야 된다는 논리는 성립이 안 된다고 봅니다. 네. 지금 양 교수님 말씀대로 결국 재정과 통화가 엇박자가 아니라면 불균형적인 이 피해를 고르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면
소득의 80%도 대상이 너무 많다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그런 논리라면. 그렇죠. 저는 개인적으로는 50% 이하가 됐어야 하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자꾸만 이거 늘리는 목적이 뭐냐? 그게 지금 좀 굉장히 애매하다는 거죠. 지금 제가 소비 진작 효과도 별로 없는데 왜 네. 대상을 자꾸 늘리느냐? 지금 저기 우리 1분기 그 소득 그 동향 같은 거 지난번에 나온 거 한번 보면은 그 일본이 그러니까 가장 가난한 20% 국민들은 그 생활이 지금 적자예요. 소득보다 지출이 한 24%더 많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분들한테 확실히 돈이 가야 돼요. 그 다음에 2분이 그분들은 그 소비가 그 소득의 한 70몇 %로 제가 지금 기억하고 있는데요. 그분들은 조금 좀 애매하지만 그래도 그분들이 뭐 그 분포가 넓으니까 그러니까 그분들한테도 정당성이 충분히 있다고 하는데 3분위는 좀 애매하고 4분위서부터는 4분위는 한 소득이 한 54%인가 쓰더라고요. 56%인가 54%인가. 그리고 5분위, 뭐 어차피 지금 지원금 못 받으시지만 그렇지만 40몇 %밖에 더 안 써요. 네. 그러니까 그분들이 돈을 안 쓰는 이유는 돈이 없어서 안 쓰는 건 아닐 겁니다. 그렇다면 돈을 더 받아서 쓸 거냐 그것도 좀 애매하다는 거죠. 이번에 상생국민지원금을 1인당 25만 원 주면서 취약계층에는 10만 원을 일단 더 줍니다. 그분들에게는 뭐 한부모 가정이라든지 그러니까 조금 이 취약계층을 조금 더 돕는다는 차라리 정신은 그러니까 깔려 좀 있는데 좀 4분위 분들한테는 미안하지만 저도 4분위에 들어가는 것 같은데 그런데 그 4분위 분들한테 돈을 안 받고 안 주고. 그 돈을 1분위로 전환시키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제 그 가계 소득 통계를 보잖아요. 가계 소득 통계가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지금 한두 해가 아니고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하면요. 제일 못 사는 1분이잖아요. 제일 못 사는 20%의 근로소득이 계속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로요. 네, 이 코로나 전에도 마이너스였어요.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20%의 근로소득이 줄고 있는 분들에 대한 정부가 책임을 좀 져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추경을 편성해서라도 소득 보전을 하자고 하면 야, 우리 정부 들어와서 소득이 지금 거꾸로 가고 계시는 분들이 20%에서 40%가 계시다. 그럼 이분들한테 더는 못 주지만 그래도 소득이 줄지는 않게 해줬다. 뭐 이런 노력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주는 게 저는 도덕적으로 옳다고 보는데 이 정부는 그냥 80%? 뭐 90% 생각 같아서는 100%인데 다 주자라고 하는 게 우리 양 교수님이 점잖으셔서 말씀을 안 하셔서 의도가 뭔지 모르겠다고 말씀하셨지만 저 5천만 국민이 이 의도는 누구나 다 저는 명백하게 그 의도를 알고 있다고 봐요. 네, 의도가 뭔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작년 1차 재난지원을 받고 나서 다 받고 싶어 하는 마음이 또 생기는 것 같아요. 좀 소득수위 높은 분들도. 제가 개인적으로는 이제는 좀 여당 좀 비판을 좀 하겠는데요. 그런데 제가 지금 여기서 가장 좀 여당에 실망한 것은 작년 1차 지원금을 기억하시면은 그러면 그때는 70%를 주려고 했었습니다. 70%도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너무 높았지만은 그래도 뭐 70%는 뭐 그리고 그때 국민들도 다 그걸 이해했던 것 같아요. 이해했던 것 같아가지고선 아까 좀 신 교수님이 말씀하셨지만은 내가 70%에 드느냐 안 드느냐 바로 그 사이에 있는 분들은 좀 신경을 많이 쓰셨지만 그래도 국민 대부분은 그냥 뭐 당연히 좀 가난한 분들이 돈을 받아야 되겠다 뭐 그렇게 생각하시는 그게 지배적이었던 것 같은데 금년 들어오니까 이게 좀 생각이 바뀌어지는 거죠. 왜 나는 안 받느냐? 왜 나는 차별되느냐? 내가 그냥 오직 소득이 높다고 해서 내가 오직 재산이 많다고 해서 차별받는 게 아니냐 그런 식으로 생각이 바뀌었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이렇게 된다면은 나중에 우리가 재난 정책 같은 걸 할 때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어떤 그래서 문제가 제가 하나의 사례로 드는 것은 이제 홍수가 났다고 하죠. 그래서 홍수 피해 받은 분들한테 이제 지원 정책을 드려야 되는데 그렇다면은 저분들은 돈을 받는데 왜 나는 안 받느냐? 나도 뭐 그렇게 된다면은 좀 과장해서 얘기한다면 나도 비 맞았는데 돈을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아, 나도 피해를 좀 입었다. 전 국민한테 다 홍수 피해금을 다 줘라. 이렇게 요구하는. 그렇게 지금 운영될 수가 있다는 거죠. 뭔가 예. 그냥 뭐 피해를 받지 않은 분들한테도 뭔가 좀 이제서부터는 던져줘야 된다. 네. 그런 생각이 들어간다면은 이제는 뭐 우리가 이런 재난 그 정책을 제대로 대응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예. 재난지원금은 뭐 이 금액 대상 기준 80% 기준을 놓고 아마 국회에서도 공방이 계속될 것 같아서 어떻게 결론을 날지는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소상공인들 피해 지원은 어떻습니까? 지금 최대 한 900만 원 정도로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 거죠. 그분들한테 조금 피해 규모에 따라서 어느 정도 좀 두텁게 지원한다는 취지가 조금 이번에 살아난 겁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평가할 수 이제 있나요? 소상공인 처음에 이제 1차 재난지원금 줄 때는 전 국민 다 줬다가 소상공인들이 원성이 너무 크니까 3차 재난지원금에서는 그거를 최고 300만 원 줬다가 네. 4차 재난지원금에서는 또 500만 원을 줬다가 이번엔 700만 원 이야기 나오다가 지금 900만 원 900만 이야기가 원까지. 나온 거예요. 네. 이것도 확정돼 봐야 알아요. 네. 문제는 뭐냐면요. 300만 원 최고 금액 줄 때 제가 통계를 보니까 네. 90%가 100만 원 받으셨어요. 가까이가. 아, 최대 300만이라고 500만 했지만 원 준다고 막 정부가 네. 떠들어서 다 그렇게 받는 줄 알았더니 그때도 90% 이상이 100만 원 받았어요. 이번에 900만 원 준다고 하더라도 저는 절대 다수는 또 100만 원, 200만 원 받을 거라고 봐요. 이게 그러니까 피해 규모, 정부의 행정 조치로 영업을 못한 기간 이런 걸 다 따져서 정하는 거잖아요. 하는데도 보면 금액이 턱없이 적다. 저는 그래서 900만 원이 중요한 게가 아니고요. 예. 대다수의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평균적으로 얼마를 받는가 그게 중요한데 그것도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현재로서는 뭐 정부로서는 전향적으로 많이 주겠다라고 했지만 제 생각에 소상공인 입장에서 보면은 뭐 많이 주면 한 2, 300, 3, 400 그거 예. 가지고는 실제 피해가 저는 보전이 안 된다고 보는 거죠. 예. 지금 기준을 본다면은 거리두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피해받은 예. 기업들 중에서 소상공인들. 저 4억 그 매출액이 4억까지 받으면은 그래야지만 이제 900만 원 받는 게 돼 있거든요. 물론 매출액하고 수익하고가 다른 거지만은 그렇지만은 이 900만 원은 그 매출액의 2.25%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그 900만 원이 뭐 우리 월급쟁이들한테는 좀 큰 돈으로 보이지만은 그렇지만은 이 매출액 기준으로 봤을 때 뭐 2.25%밖에 안 된다면은 예. 그러면은 이게 실질적으로 얼마나 도움이 될지 모르겠고 그 다음에 그 피해 많은 받은 업종들 뭐 여행업 같은 경우도 이제 40% 피해를 받으면은 또 4억 이상 매출인데 40% 이상 피해를 받은 업종. 그래서 이제 아까 얘기했던 뭐 여행업 같은 경우를 얘기하는데 거기서 4억 매출에서 그 40% 피해 입었다면은 1.6억의 매출이 감소됐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300만 원 준답니다. 네. 그 또 하나 제가 이제 그 현장에서 들은 이야기인데요. 예. 업종에 따라서 매출이 굉장히 큰 그런 그 자영업자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매출 자동차 수리 같은 경우는 네. 단가 자체가 굉장히 몇백씩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일은 굉장히 많고 매출은 뭐 웬만한 자동차 정비소가 1억이 아니라 4억은 다 넘어가는데 예. 이분들이 전혀 그 혜택을 못 받았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4억, 5억이라고 해서 그 끊을 것이 아니라 그 업종의 특성에 맞게 매출은 굉장히 커도 실제 이익이 적은 그런 업종, 자동차 정비 업종이 저는 대표, 또 여행 업종도 는 마찬가지라고 보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 업종의 어떤 특성에 따라서 매출이면 매출, 아니면 영업이익이면 영업이익 예. 이렇게 좀 분리를 해달라는 그런 이야기를 현장에서 제가 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네. 또 하나 이제 이 청년들 뭐 주거 지원 또 다른 또 자산 형성 지원 여러 가지 내용이 이제 들어갔지 않습니까? 하반기 경제 운영 방향에도 들어가 있는 건데 어떻습니까? 이 청년들 뭐 워낙에 힘드니까 이 정도 자금 지원으로 좀 도움이 될 건지 아니면 어떤 역효과가 날 건지 양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일단 이 추경에 나온 그 주책을 보면은 청년 지역, 청년 사업들 중에서 가장 큰 사업이 예. 그 창업 펀드 만들어주는 거더라고요. 창업 펀드. 예, 그런데 그 창업 펀드의 혜택을 받을 학생들이 그렇게 많을까? 그게 첫째 좀 의문 들고 예. 이게 추경에서 얘기할 건 아니지만은 이게 그렇게 돈을 주는 것보다는 창업을 좀 더 쉽게 하게 그렇게 법이나 규제를 바뀌어주는 게 훨씬 더 효과가 더 클 것 같거든요. 예. 그리고 이런 그 청년 창업 펀드를 만드는 게 이게 처음이 아니에요.
그 2, 3년 전서부터 계속 했던 정책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어떤 그 결과를 좀 봤으면 좋겠는데 제가 좀 어저께 좀 찾아보려고 했더니 결과를 좀 찾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예. 이게 진짜 효율적인 정책을 좀 더 확대하는 거냐 예. 여기에 대해서 좀 의심이 들긴 합니다. 네. 또 소득 조건별로 이제 기본 자산을 지원할 때 정부가 뭐 매칭해서 돈을 준다거나 뭐 대학가 역세권의 청년 임대주택 5천 가구를 추가로 공급한다거나. 네, 뭐 많은 정부 지원책이 입장에서는 뭔가 청년을 위해서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효과는 있는데 예. 청년의 입장에서는 이게 무슨 소리지? 별로 저는 체감되지 않는다고 보고요. 그리고 청년들한테 뭐 50만 원씩 지원해줘가지고 청년들이 얼마나 이 정부 돼서 감복하겠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청년을 채용하시면 특별지원금을 주겠다고 해서 제가 눈이 번쩍 띄어가지고 뭔가 봤더니 예. 청년 채용을 하는 경우에 75만 원씩 12개월을 준다는 거예요. 굉장히 큰 돈이죠. 그죠? 1,000만 원인데 조건이 뭐냐? 정규직이어야 돼요. 아, 그러면 정규직은 이 된다. 돈 한 달에 75만 원 네. 이걸 받고 정규직으로 청년을 취업할 것 같으면 진작에 했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정부의 이 대책들이 네. 저는 청년들의 현장에서의 어떤 그 요구사항하고는 많이 동떨어진 그런 대책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서 네. 청년에 저는 큰 호응을 받지 못할 것이라고 보는 거죠. 네. 이제 국회에서 여야가 토론할 때 2차 추경안이 조금 좀 보완이 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시간 관계상 여기서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부 명예교수 그리고 양준석 카톨릭대 경제학과 교수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